부당하게 해고된 뒤 공포에 휩싸인 청소부는 곧 다가올 집세와 밀린 공과금 때문에 숨이 막힐 듯했다. 세상이 완전히 무너질 것 같던 그 순간 한 재벌이 다가와 그녀의 인생의 방향을 바꿔 놓았다. 이 이야기에 정말 몰입하고 있다면 댓글에 그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렇게 우리를 태우던 삶 속에서도 그늘이 되어준 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해요. 체육관의 불빛이 강렬하게 빛나는 가운데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대결을 준비하고 있었다. 내 이름은 강태우. 태권도 세계에서의 나의 여정은 20년 전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나를 도장에 데려갔을 때 시작되었다. 서울 외곽에 있는 그 작은 도장은 내 제2의 집이 되었고 매트에 배어있는 땀 냄새와 훈련용 방패에 부딪히는 타격음의 리듬은 내 어린 시절의 배경음악이었다. 할아버지 강민석은 말수가 적으신 분이었지만 나에 대한 그의 기대는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대한민국에서 전국 챔피언이었던 그는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가족의 오랜 전통을 이어갔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책임을 내 어린 어깨 위에 올려놓았다. 12살 때 첫 지역 대회에서 우승했을 때 나는 그의 눈에서 뭔가 희귀한 것을 보았다. 오랫동안 내 길을 밝혀준 자부심의 빛이었다. 나는 그 시선을 쫓아 자랐고 친구들이 파티를 즐기거나 청소년기의 모험을 경험할 때도 쉬지 않고 훈련했다. 태권도는 나에게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었다. 할아버지와 소통하는 언어였고 우리 영혼 사이의 다리였다. 이제 25세가 된 나는 그곳에 있었다. 국가대표 선발전 결승전에 한 발짝 다가서서 하얀 도복에 태극기의 색깔을 품고 가문의 기대를 어깨에 짊어진 채 내 상대는 정도현, 22세의 경기도 출신 신예로 3년간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는 선수였다. 나는 마우스피스를 조정하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것은 단순히 메달을 위한 시합이 아니었다. 내 존재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한 전투였다. 강태우 가문은 대대로 태권도의 정신을 이어왔다.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부터 시작된 이 유산은 우리 핏줄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런 전통에 회의적이었고 할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의 긴장감은 우리 가정에 숨겨진 균열이었다. 그럼에도 할아버지는 내가 4살 때부터 도장으로 데려가셨고 엄격하면서도 온화한 방식으로 태권도의 길을 가르치셨다. 태우야, 태권도는 단순한 싸움이 아니다. 이것은 정신과 육체의 조화, 자기 자신과의 끊임없는 대화다. 그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다. 수천 번의 품새, 무수한 땀방울, 참아낸 고통들,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 관중석에서는 응원의 함성이 울려 퍼졌다. 그 어딘가에 할아버지가 앉아 계셨다. 지난 몇 년간 우리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리가 생겼지만 오늘 그는 내 경기를 보기 위해 오셨다. 나는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만 했다.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가문의 명예와 할아버지의 자부심을 위해서. 정도현이 자신만만하게 나를 바라보며 링으로 들어왔다.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에는 자신감이 넘쳐났다. 머릿속으로 할아버지의 마지막 조언을 떠올렸다. 물이 돌을 이기는 것은 힘이 아니라 인내 때문이다. 상대의 강함을 이용해 승리하라. 경기 시작 신호가 울렸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3분이 시작되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은 복잡했다. 기억들과 대면이 가득했다. 할아버지의 고향에서 훈련하기로 한 결정은 이전 국가대표 선발전에서의 처참한 패배 이후에 찾아왔다. 단 한 점 차이로 경기 종료 직전 논란이 된 기술에 의해 졌다. 그 패배는 내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할아버지와 나 사이에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골을 만들었다. 넌 망설였어.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할아버지가 단순하게 말했다. 소리 지르지도 화를 내지도 않았다. 그게 더 아팠다. 그의 조용한 실망은 우리 사이의 심연이었다. 3달 후 나는 박성호 사범님과 함께 훈련하러 간다고 발표했다. 그는 재능을 챔피언으로 변화시키는 전설적인 코치였다. 할아버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이미 예상했다는 듯이. 어머니는 내 결정에 눈물을 보였다. 태우야, 꼭 가야만 하니? 네, 어머니, 제가 누구인지 알아내야 해요. 어머니는 항상 할아버지의 엄격한 태권도 교육 방식에 반대했다. 어릴 적 그녀가 할아버지와 격렬하게 다투는 소리를 듣곤 했다. 아버님, 태우는 아직 아이입니다. 그렇게 밀어붙이면 안 됩니다. 미영아, 넌 이해 못해. 강 가문의 혈통에는 태권도가 흐른다. 이것은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야. 이제 서울에서의 2년이 지난 후 나는 단순한 기술뿐만 아니라
내 뿌리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품고 국제 무대로 돌아왔다. 한국에서의 첫 몇 개월은 잔인했다. 내 한국어는 서툴렀고 현지 선수들은 나를 자신이 받을 자격이 없는 유산을 주장하는 거만한 젊은이로 봤다. 성호사범님은 무자비했다. 내가 배운 모든 동작을 분해하고 내가 알지도 못했던 결점들을 드러냈다. 태우야, 너는 표면적인 기술만 배웠어. 하지만 진정한 태권도는 내면에서 시작돼. 내 할아버지는 이것을 알고 있지만 너에게 제대로 전달하는 방법을 몰랐던 거야. 매일 밤 나는 지친 몸으로 잠들었다. 내 몸은 멍투성이었고 자존심은 산산조각났다. 작은 원룸 아파트로 돌아와 창문을 통해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종종 포기하고 싶은 충동이 들었다. 어느 날 밤 할아버지에게 처음으로 전화를 걸었다. 할아버지, 저 잘 지내고 계세요? 길고 무거운 침묵이 이어졌다. 태우야, 네가 그곳에 있는 이유를 명심해라. 강가문의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는다. 그 뒤로 더 열심히 훈련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한강변에서 품새를 연습했고 날씨와 상관없이 매일 산으로 달렸다. 점차 존중이 생겨났다. 처음에는 작은 제스처였다. 특히 힘든 훈련 후 고개를 끄덕여 주거나 다른 선수들과 함께 저녁 식사 초대를 받는 일이었다. 나는 정교한 전투 기술뿐만 아니라 경쟁자와 챔피언을 구분하는 정신적 규율을 배웠다. 성호사범님이 어느 날 말씀하셨다. 태우야, 이제 네가 변하기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어. 내 안에는 2개의 강이 흐르고 있어. 할아버지의 전통과 너만의 새로운 길, 이 둘이 만날 때 네가 진정한 챔피언이 될 거야. 그때 비로소 할아버지가 모든 그 세월 동안 가르치려고 했던 것을 이해했다. 태권도의 진정한 정신은 승리에 있지 않고 자기 발견의 여정에 있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2가지 유산을 조화시키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도장 벽에 걸린 옛 속담이 새롭게 다가왔다.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기는 것이다. 심판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라는 신호를 보냈다. 정도현이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계산된 결단의 가면이었다. 그 순간 나는 그에게서 할아버지의 젊은 시절 모습을 보았다. 태권도의 전통을 완벽하게 체현한 선수, 어릴 때부터 이 무술의 고대 가치로 양육된 사람. 우리는 형식적으로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그 의식은 호흡만큼이나 익숙했다. 관중석에서는 태극기를 흔드는 팬들의 함성이 울려 퍼졌다. 그 군중 속 어딘가에 할아버지가 조용히 지켜보고 계셨다. 심판이 시작을 외치자마자 도현의 눈빛이 변했다. 갑자기 그의 눈동자에서 날카로운 칼날이 번쩍였다. 그는 공격적으로 전진하며 완벽한 기술을 선보였다. 모든 움직임이 물처럼 흐르듯 자연스러웠다. 그의 첫 공격을 피하며 나는 그의 리듬을 연구했다. 그의 전략에서 패턴을 찾고 있었다. 앞차기가 내 호구를 스치듯 지나갔다. 너무 빨랐고 너무 위험했다. 나는 연속 주먹 공격으로 반격했지만 그는 쉽게 막아냈다. 그의 입술에 거의 감지할 수 없을 정도의 미소가 스쳤다. 그는 나를 시험하고 있었다. 고양이가 먹이를 가지고 노는 것처럼 분노가 내 속에서 부글거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내가 한국에서의 첫 몇 개월 동안 맞닥뜨렸던 것과 같은 종류의 오만함이었다. 성호사범님의 말씀이 생각났다. 상대의 감정을 이용하는 선수가 있다. 그들은 네 분노를 자극해 실수하게 만든다. 가장 강한 무기는 평정심이다. 첫 라운드는 양쪽 다 점수 없이 끝났다. 우리는 서로를 시험하는 물리적인 체스 게임을 펼치고 있었고 우리 중 누구도 모든 패를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았다. 휴식 시간에 나는 재빨리 물을 마셨다. 코치 김진우가 기술적인 지시를 속삭이고 있었다. 태우야, 그는 오른쪽으로 회전하기 전에 항상 왼쪽 어깨를 살짝 내린다. 그때를 노려라. 하지만 내가 진정으로 들었던 것은 성호사범님이 내 기억 속에서 울려 퍼지는 목소리였다. 혼란스러운 마음은 혼란스러운 움직임을 만든다. 잠시 눈을 감고 호흡의 중심을 찾았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도 들려왔다. 태권도는 폭풍 속의 고요함이다. 마음을 비워라. 그러면 몸이 알아서 할 것이다. 관중석을 훑어보던 중 나는 마침내 할아버지를 발견했다. 그는 관중석의 한가운데 앉아 계셨다. 늘 그렇듯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얼굴이었지만 그의 자세는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등을 똑바로 세우고 어깨는 편안하게, 그리고 눈은 선명하고 집중되어 있었다. 그는 패배를 예상하지 않았다. 그는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보고 싶어 했다. 성호사범님은 그의 옆에 앉아 있었다. 두 사범은 오래된 동료처럼 보였다. 어쩌면 그들은 그랬을지도 모른다.
한국 태권도 세계는 넓지만 정상에 선 사람들의 서클은 작았다. 결정적인 순간에 생각하지 마라. 느껴라. 성호사범님의 가르침이 떠올랐다. 심판이 두 번째 라운드 시작을 알리는 신호를 보냈다. 도현은 자신감이 넘쳤고 나는 중심을 잡았다. 이번에는 다른 사람이 될 것이다. 나는 더 이상 인정을 갈구하는 불안한 소년이 아니었다. 나는 내 길을 발견한 무사였다. 링 중앙으로 나아가며 할아버지가 나에게 준 오래된 부적을 생각했다. 그것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것이었다. 이것은 우리 가문의 정신을 담고 있다. 어려운 순간에 너에게 힘을 줄 것이다. 도현의 눈을 보면서 나는 더 이상 위협을 느끼지 않았다. 그는 단지 내가 극복해야 할 또 다른 도전일 뿐이었다. 내 안의 두 강물, 할아버지의 전통과 내 자신의 길, 이제 하나로 합쳐지기 시작했다. 이 순간을 위해 나는 태어났다. 두 번째 라운드가 시작되고 그와 함께 진정한 싸움이 시작되었다. 두 번째 라운드가 시작되자 공기 중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도현은 전략을 바꿔 거리를 유지했다. 분명히 나를 함정에 빠뜨릴 계획이었다. 그의 기록을 보면 방역에서 치명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분 동안 우리는 그 매트 위에서 춤을 췄다. 모든 움직임이 계산되었고 모든 호흡이 측정되었다. 내가 집중하면서 주변의 소음은 희미해졌다. 관중들의 함성은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처럼 느껴졌다. 존재하는 것은 오직 도현과 나, 그리고 우리 사이의 공간뿐이었다. 그때 나는 미묘한 패턴을 알아차렸다. 오른발로 공격하기 전에 그는 살짝 왼쪽으로 체중을 이동했다. 한국 도장에서 식별하는 법을 배운 거의 감지할 수 없는 습관이었다. 이것은 일반 관중이나 초보자 선수는 절대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지만 성호사범님은 나에게 모든 패턴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가르쳤다. 태우야. 모든 선수는 자신도 모르게 신호를 보낸다. 보는 눈을 가진 자에게는 그들이 자신의 의도를 소리치는 것과 같다. 도현이 다시 공격해 왔을 때 나는 준비되어 있었다. 마지막 순간에 몸을 피하고 회전하여 반원형 차기를 날렸다. 그것은 그의 호구에 완벽하게 연결되었다. 전자 센서가 삑 소리를 냈다. 내게 2점이 올라갔다. 시간이 느려진 것 같았다. 도현의 눈에서 놀라움을 보았다. 그 뒤로 새롭게 발견한 존중이 따랐다. 밝은 점수판은 이경을 표시하고 있었다. 두 번째 라운드의 시기에는 겨우 20초만 남아 있었다. 도현은 격렬하게 공격해왔다. 신중함을 버리고 필사적으로 점수를 따려 했다. 할아버지의 말씀이 생각났다. 태우야, 가장 위험한 상대는 코너에 몰린 상대다. 그들은 잃을 것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걸 것이다. 나는 집중력을 유지하며 도현의 과격한 공격을 막아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 순간에 점수를 얻는 데 성공했다. 종합 점수는 2-1, 한 라운드가 더 남아있었다. 휴식 시간에 나는 군중 속에서 할아버지를 찾았고 마침내 그를 세 번째 줄에서 발견했다. 우리의 시선이 잠시 교차했다. 그의 얼굴은 항상 그렇듯 무표정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뭔가 달랐다. 그의 눈에는 내가 오랫동안 갈망했던 것이 있었다. 인정이었다. 그것은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미묘한 변화였다. 그러나 나는 알았다. 할아버지는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보고 있었다. 이 인식에 나는 갑자기 어릴 때 도장에서의 추억이 떠올랐다. 10살 때였다. 겨루기 대회에서 패배한 후 나는 화가 나서 눈물을 흘렸다. 할아버지는 나를 훈련장 뒤편으로 데려갔다. 태우야, 너는 왜 울고 있니? 이겼어야 했는데요.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해요. 할아버지는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다. 진정한 무사는 패배에서 가장 많은 것을 배운다. 승리는 즐겁지만 패배는 가르친다. 오늘 배운 교훈이 내일의 승리를 가져올 것이다. 그 기억은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선명했다. 이제 나는 할아버지가 그때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이해했다. 승패는 일시적이지만 여정은 계속된다. 도현이 숨을 가다듬고 마지막 라운드를 준비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는 대단한 선수였다. 그의 기술과 헌신은 존경받을 만했다. 그러나 그는 내 스토리를 몰랐다. 내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몰랐다. 코치 김진우가 내 옆에서 전략에 대해 조언했다. 태우야, 마지막 라운드다. 너는 이미 그가 빠르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제 네가 얼마나 똑똑한지 보여줄 차례야. 거리를 유지하고 반격에 집중해.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나는 내 방식대로 싸울 것이다. 기술적인 완벽함과 한국 전통의 뿌리, 그리고 내 안에서 자란 독창성의 융합으로
땀이 내 등을 타고 흘러내렸다. 결정적인 라운드를 준비하며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이 순간을 위해 심호흡을 했다. 심판이 우리를 다시 중앙으로 불렀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라운드가 곧 시작될 것이다. 내 심장은 강하게 뛰고 있었지만 내 정신은 고요했다. 나는 준비되어 있었다. 마지막 라운드가 시작되었다. 도현은 갑자기 그의 전략을 완전히 바꿨다. 그는 이제 방어적인 자세를 취했다가 예측할 수 없는 순간에 폭발적으로 공격했다. 그의 첫 번째 공격이 내 호흡을 흐트러뜨렸다. 호구의 강한 발차기가 날아와 한 점을 더 따냈다. 다이어스카드, 이제 동점이었다. 관중들의 함성이 더욱 커졌다. 도현의 지지자들은 그가 모멘텀을 찾았다고 느끼고 열광했다. 나는 내 호흡을 다시 찾기 위해 노력했다. 어깨의 긴장을 풀고 성호 사범님의 가르침을 기억했다. 태우야, 경기 중에 한 점을 잃는 것은 종이 한 장을 읽는 것과 같다. 책 전체가 아니다. 계속해서 다음 페이지를 써나가라. 도현이 다시 접근했다. 그의 움직임에는 새로운 자신감이 엿보였다. 그의 눈에서 나는 승리의 갈망을 볼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이 다시 게임을 장악했다고 믿었다. 하지만 나는 그가 모르는 것이 있었다. 성호 사범님 밑에서 보낸 지난 2년 동안 나는 단순히 기술만 배운 것이 아니라 정신적 회복력을 단련했다. 할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철은 가장 뜨거운 불 속에서 단련된다. 도현의 공격을 차단하며 나는 할아버지가 어릴 때 들려주신 이야기를 떠올렸다. 임진왜란 시기의 전설적인 장군 이순신에 관한 이야기였다. 하순신 장군은 12척의 배로 300척의 적선을 무찔렀단다. 그가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을까? 할아버지가 물었다. 어린 나는 다양한 대답을 시도했다. 용기요? 전략이요? 운이요?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었다. 물론 그것들도 중요했지. 하지만 진짜 비밀은 그의 마음가짐이었단다. 그는 결코 패배를 고려하지 않았어. 그에게는 오직 어떻게 이길 것인가만 있었지. 그 교훈이 지금 내 안에서 울려 퍼졌다. 나는 승리를 위한 길을 찾을 것이다. 단지 점수를 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여정을 완성하기 위해. 도현이 다시 공격해왔다. 이번에는 내가 그의 패턴을 완전히 읽을 수 있었다. 그의 공격 전 미세한 체중 이동, 그의 눈동자의 순간적인 변화, 그의 호흡의 리듬, 모든 것이 그의 의도를 말해주고 있었다. 그의 발차기가 공중에서 내 얼굴을 향해 날아올 때 나는 완벽한 타이밍으로 몸을 낮추고 회피했다. 그의 다리가 내 머리 위로 지나가는 순간 나는 방역을 가했다. 정확한 타이밍의 돌려차기가 그의 호구에 적중했다. 센서가 다시 울렸다. 3위, 다시 내가 앞서게 되었다. 도현의 눈에서 놀라움이 번쩍였다. 그는 그 공격이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 같았다. 이제 그는 내가 단순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관중석에서 할아버지의 모습을 잠시 훑어보았다. 그는 여전히 고요하게 앉아 있었지만 그의 자세가 약간 변했다. 그는 약간 앞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그의 눈에는 내가 자주 보지 못했던 것이 있었다. 기대감. 도현은 이제 초조해 보였다. 남은 시간은 60초였고 그는 여전히 1점 뒤처져 있었다. 그는 공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상대가 초조해지면 실수를 한다. 성호 사범님의 말씀이 기억났다. 평정을 유지하고 그들의 조급함을 이용해라. 도현의 공격이 더 과감해졌다. 그는 위험한 기술들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한 번은 그가 회전 발차기를 시도했지만 내가 거리를 잘 조절하여 그의 발이 몇 센티미터 모자라게 했다. 균형을 다시 잡기 위해 그가 잠시 흔들리는 순간 나는 재빠르게 접근하여 내 주특기인 앞차기를 그의 호구에 정확하게 꽂았다. 또다시 센서가 울렸다. 사치 이제 2점 차이로 앞서고 있었다. 남은 시간은 30초. 도현의 눈에서 결의가 번쩍였다. 그는 절박해진 것 같았다. 그의 코치가 외쳤다. 마음을 가다듬어. 아직 끝나지 않았어. 마지막 30초가 시작되었다. 도현은 그의 모든 것을 쏟아붓기 시작했다. 그의 공격은 예술적이고 강렬했다. 내가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운 태권도였다. 경기 종료 10초 전 그의 화려한 발차기가 마침내 성공했다. 머리를 향한 그의 차기가 내 머리 보호대에 닿았다. 3점이 추가되었다. 갑자기 점수는 5-4로 역전되었다. 도현이 앞서고 있었다. 관중들은 미쳐 날뛰기 시작했다. 나는 충격으로 잠시 굳어졌다. 할아버지의 얼굴을 다시 찾았다. 그는 여전히 침착했다. 그의 눈이 나에게 말하고 있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마지막 10초.
시간이 거의 남지 않았다. 내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내 마음은 이상하게도 고요했다. 마치 태풍의 눈처럼 닿다 모든 것이 이 순간으로 이어졌다. 모든 훈련, 모든 희생, 모든 눈물과 땀. 그것은 단순히 경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내 존재의 증명이었다. 심판이 계속을 외쳤다. 남은 시간은 단 10초였다. 마지막 10초가 영원처럼 느껴졌다. 도현은 한 점 차이로 앞서고 있었고 그의 눈에는 승리의 확신이 빛났다. 그러나 할아버지의 가르침이 내 귀에 울렸다. 결정적인 순간은 종종 마지막 숨결에 찾아온다. 도현은 승리를 확보하기 위해 방어 자세를 취했다. 그는 남은 시간 동안 안전하게 거리를 유지하려 했다. 그러나 그는 지난 2년 동안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몰랐다. 서울에서 성호 사범님의 지도 아래 나는 모든 상황에 적응하는 법을 배웠다. 시간이 부족할 때는 생각할 시간이 없다. 성호 사범님의 말씀이 생각났다. 내 몸이 기억하게 해라. 내 본능을 믿어라.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모든 기대, 모든 두려움, 모든 계산, 그저 순간에 존재하기로 했다. 할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음이 고요할 때 몸은 가장 강하다. 7초. 도현은 방어적인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다. 5초. 나는 갑자기 전진했다. 그는 내 움직임에 놀란 듯했다. 3초. 그가 방어를 준비했다. 그는 내가 절박한 공격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내가 한 것은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다. 나는 멈췄다. 거의 잠시 동안 완전히 정지했다. 이 짧은 멈춤은 도현을 혼란스럽게 했다. 그의 눈이 잠시 동요했다. 그 순간을 노려 나는 연습했던 기술 중 가장 어려운 것을 시도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6개월 동안 성호 사범님과 완벽하게 다듬어온 기술이었다. 할아버지의 전통 기술과 성호 사범님의 현대적 접근법을 융합한 움직임이었다. 2초. 나는 회전하면서 점프했다. 내 몸이 공중에서 회전하는 동안 시간이 느려지는 것 같았다. 도현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그는 이런 기술을 이런 순간에 시도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1초. 내 발이 그의 호구를 강하게 가격했다. 완벽한 타격이었다. 전자센서가 울렸다. 관중들의 집단적인 숨소리가 들렸다. 종료 버저가 울렸다. 점수판을 바라보았다. 6대5, 내가 이겼다. 그 순간은 현실 너머의 것 같았다. 도현의 얼굴에는 충격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놀랍게도 마침내 존중의 표정으로 바뀌었다. 그는 나에게 허리를 숙여 정중하게 인사했다. 나도 똑같이 그에게 인사했다. 대단한 경기였다. 그가 말했다. 내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할 거야. 감정이 내 목을 조였다. 이 모든 훈련, 이 모든 희생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기쁨보다 더 강한 것은 평화였다. 마침내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된 것 같은 느낌이었다. 관중석을 향해 고개를 돌렸을 때 나는 할아버지가 일어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의 얼굴에 미소는 없었지만 그의 눈에 담긴 감정은 1000개의 단어보다 더 크게 말했다. 그는 고개를 한 번 끄덕였다. 그 단순한 제스처에 평생의 인정이 담겨 있었다. 한 곳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내일 스포츠 신문의 헤드라인이 될 순간을 포착한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 모든 것에 무관심했다. 이 승리의 진정한 의미는 어떤 메달이나 상금이나 명예보다 더 깊었다. 이것은 내 할아버지와의 화해였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과의 화해였다. 시상식이 시작되기 전에 나는 성호 사범님에게 다가갔다. 그는 조용히 내 어깨를 잡았다. 태우야, 오늘 너는 태권도의 진정한 정신을 보여줬다. 승리가 아니라 네 자신을 극복한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는 나에게 작은 목걸이를 건넸다. 할아버지의 낡은 태권도 메달이었다. 그가 젊은 시절에 딴 것이었다. 내 할아버지가 이것을 내게 주라고 했다. 그는 네가 마침내 준비되었다고 생각하신다. 메달을 손에 쥐고 내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할아버지에게 달려가 그를 꼭 안아주고 싶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방식이 아니었다. 대신 나는 그를 향해 깊은 인사를 했다. 그리고 그가 똑같이 내게 인사했을 때 그 제스처에는 모든 말들이 담겨 있었다. 내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사실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다. 국가대표 선발전을 이긴 것은 내게 세계선수권 대회와 올림픽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내가 마침내 내 길을 찾았다는 것이었다. 할아버지의 전통적인 가르침과 성호 사범님의 현대적 접근법 사이에서 내 자신의 태권도 스타일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 나는 내 정체성을 발견했다. 나는 단순히 강 가문의 후계자가 아니었다. 나는 강태우였다. 내 자신의 조건으로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 도장으로 돌아가는 길에 할아버지는 드문 순간에 솔직함을 보여주셨다. 태우야, 처음에 나는 네가 한국에 가는 것에 반대했다. 네가 나를 거부하는 것처럼 느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나는 이해한다. 때로는 집을 떠나야만 집을 찾을 수 있는 법이다. 그의 말이 내 가슴에 와닿았다. 그는 맞았다. 내가 진정으로 내 뿌리와 연결되기 위해서는 나만의 길을 가야 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승리 이후의 날들은 꿈 같았다. 국가대표 선발전 우승은 언론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 내 얼굴이 스포츠 신문의 한 면을 장식했고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다. 강태우, 차세대 태권도 스타의 부상이라는 헤드라인이 여기저기서 보였다. 하지만 이런 갑작스러운 관심의 홍수 속에서도 내 마음은 이상하게 고요했다. 마치 태풍의 눈에 서 있는 것 같았다. 그 중심에는 메달이 아닌 할아버지와의 새로운 관계가 자리하고 있었다. 경기 다음 날, 할아버지는 내가 머물던 선수촌 숙소로 찾아왔다. 그는 여전히 말은 적었지만 그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우리는 서울의 작은 차 한 집에 앉았다. 두꺼운 고목나무 테이블 위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전통 녹차가 놓여 있었다. 태후야, 할아버지가 녹차를 한 모금 마신 후 말을 꺼냈다. 네가 처음 서울로 떠났을 때 나는 화가 났었다. 네가 우리 가문의 방식을 거부하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나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할아버지가 이렇게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다. 하지만 이제 보니 그가 계속했다. 네가 우리의 길을 버린 게 아니라 내 자신의 길을 찾아 그것을 더 깊게 이해하려 했던 거였구나. 그의 말에 내 가슴이 따뜻해졌다. 할아버지는 내 잔을 다시 채우며 말을 이었다. 우리 가문의 태권도는 4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일제 강점기에도 가장 어두운 시간에도 우리는 이 전통을 지켜왔다. 하지만 전통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변화해야 한다. 물처럼 흘러야 한다. 그의 말은 나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낡은 가죽 파우치를 꺼냈다. 그 안에는 바래진 흑백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젊은 시절의 할아버지와 그의 스승으로 보이는 노인의 사진이었다. 이분은 나의 스승이셨다. 그는 끊임없이 나를 시험했다. 때로는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야 그 이유를 이해한다. 그는 내가 단순히 형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의 의미를 찾기를 원하셨던 거야. 할아버지가 사진을 다시 조심스럽게 파우치에 넣으며 말을 이었다. 내 어머니는 항상 내가 너에게 너무 엄격하다고 말했다. 어쩌면 그녀가 옳았을지도 모르겠구나. 이런 고백은 할아버지에게 쉽지 않았을 것이다. 한국의 전통적인 남성, 특히 그의 세대에게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였다. 할아버지 괜찮아요. 제가 이해해요. 내가 말했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내가 너를 이해해야 했다. 진정한 스승은 모든 제자에게 같은 길을 강요하지 않는다. 각자의 길을 찾도록 도와주는 거지. 우리는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이 순간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했다. 창밖으로 서울의 번화가가 보였다. 현대적인 고층 건물들 사이로 종로의 전통 한옥들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옛것과 새것이 공존하는 모습이 우리의 관계와 닮아 있었다. 할아버지가 다시 입을 열었다. 다음 주에 세계선수권 대회 훈련이 시작된다. 성호가 좋은 스승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네가 원한다면. 그는 말을 끝맺지 못했다. 나는 그의 의도를 알아차렸다. 할아버지, 같이 훈련해 주실래요? 성호 사범님과 함께요. 두 분의 지혜가 필요해요. 그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여구나. 두 강물이 만나 더 큰 강을 이루는 것처럼. 차를 다 마시고 일어날 때 할아버지는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의 손길은 따뜻했다. 우리는 많은 말을 나누지 않았지만 평생의 오해와 긴장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한강변을 따라 걸었다. 강물이 저녁 햇살을 반사하며 반짝였다. 내일부터 세계선수권을 위한 훈련이 시작될 것이다. 하지만 오늘 이 순간만큼은 그냥 이 평화를 만끽하고 싶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어머니였다. 태우야, 경기 봤어. 정말 자랑스럽다. 고마워요, 어머니.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아버지와는 어떠셔? 내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괜찮아요. 이제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전화를 끊으며 나는 내일의 훈련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부풀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할아버지의 꿈이나 기대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었다. 내 자신의 길을 위해, 그리고 그 길에는 할아버지의 지혜와 성호 사범님의 혁신이 함께할 것이다. 서울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내 앞에 펼쳐진 미래처럼 밝고 약속으로 가득 찬 모습이었다. 세계선수권 대회를 위한 훈련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다. 태권도원 훈련장은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선수들의 땀과 노력으로 가득 찼다. 예선전까지 2달밖에 남지 않았고 한국 대표팀은 완벽함을 추구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다른 선수들이 내 훈련 방식을 의아하게 여겼다. 할아버지와 성호 사범님, 2명의 코치가 함께 나를 지도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곧 그 조합의 효과를 목격하기 시작했다. 할아버지의 전통적인 기술과 성호 사범님의 현대적 접근법이 결합되어 내 경기력은 급속도로 향상되고 있었다. 특히 흥미로웠던 것은 두 스승 간의 상호작용이었다. 처음에는 서로를 조심스럽게 대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로에 대한 존중이 깊어졌다. 가끔은 그들이 기술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강사범님, 전통적인 앞차기는 물론 기본이 중요합니다만 현대 경기에서는 회전력을 더 활용해야 합니다. 성호 사범님이 말했다.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다가 대답했다. 박사범, 당신 말이 일리가 있어. 하지만 모든 화려한 기술의 기반은 완벽한 기본기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오. 그들은 서로의 관점을 존중하며 타협점을 찾아갔고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나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다. 진정한 대가는 항상 배움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어느 날 아침 훈련 중 뜻밖의 방문객이 나타났다. 정도현이었다. 그는 훈련장 입구에 조용히 서 있다가 코치들에게 정중히 인사했다. 실례합니다. 강태우 선수와 잠시 대화할 수 있을까요? 성호 사범님과 할아버지는 서로 눈빛을 교환한 후 허락했다. 도현과 나는 훈련장 밖으로 나와 조용한 정원으로 걸어갔다. 어떻게 지내?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도현은 미소를 지었다. 잘 지내. 다시 훈련 중이야. 다음에는 지지 않을 거야. 그의 말에는 적대감이 아닌 건강한 경쟁의식이 담겨 있었다. 사실 너에게 제안이 있어서 왔어. 그가 계속했다. 내 코치가 우리가 함께 훈련하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어. 서로의 스타일을 더 깊이 이해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 거라고. 그의 제안은 놀라웠지만 동시에 흥미로웠다. 경쟁자와 훈련한다는 생각은 전통적인 방식과는 거리가 있었지만 그것이 바로 성호 사범님이 항상 말씀하신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 아니었을까? 흥미로운 제안이네. 코치들과 상의해볼게. 도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연락 기다릴게. 그가 떠나기 전 갑자기 물었다. 태우, 너는 왜 태권도를 하니? 그 질문은 단순하면서도 깊었다.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처음에는 할아버지를 위해서였어. 그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지만 이제는 이것이 내 길이기 때문이야. 내가 누구인지 이해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비슷해. 우리 아버지는 태권도 선수가 아니셨어. 사업가셨지. 그래서 처음에는 그분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경영학을 공부했어. 하지만 내 마음은 항상 태권도에 있었어. 그의 이야기에 놀랐다. 도현이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눌 거라고는 예상치 못했다. 결국 아버지께 말씀드렸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처음에는 화가 나셨지만 결국 내 열정을 이해해 주셨어. 우리는 잠시 침묵 속에 서 있었다. 갑자기 우리는 그저 경쟁자가 아닌 비슷한 여정을 걷고 있는 두 젊은이로 느껴졌다. 같이 훈련하는 거 좋을 것 같아. 내가 결정을 내렸다. 서로에게 배울 것이 많을 거야. 도현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우리는 악수를 나누었고 그것은 단순한 예의를 넘어선 무언가였다. 그것은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의 시작이었다. 훈련장으로 돌아와 할아버지와 성호 사범님에게 도현의 제안을 전했다. 그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다. 좋은 생각이구나. 할아버지가 먼저 말했다. 진정한 마스터는 모든 곳에서 배움을 찾는다. 성호 사범님도 동의했다. 태권도는 경쟁이지만 동시에 함께 성장하는 여정이기도 해. 정도현은 훌륭한 선수야. 너희 둘은 서로에게 좋은 자극이 될 거야.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내 마음은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득 찼다. 도현과의 대화는
나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 우리는 모두 자신만의 투쟁과 여정이 있었다. 그리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동료를 발견하기도 한다. 내일부터 새로운 훈련 일정이 시작될 것이다. 도현과 함께 우리는 서로의 기술을 연마하고 서로의 한계를 밀어붙일 것이다.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는 다시 경쟁자가 되겠지만 그때까지 우리는 서로에게 배울 것이다.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에 별들이 빛났다. 내 앞에 펼쳐진 길이 점점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도현과의 합동 훈련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우리는 서로에게서 배우며 빠르게 발전했다. 그의 정교한 기술과 민첩성은 내게 새로운 도전이었고 내 힘과 창의성은 그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공했다. 우리는 서로의 강점을 흡수하고 약점을 보완해 나갔다. 세계 선수권 대회가 2주 앞으로 다가왔다. 태극마크를 단 국가대표 도복을 받는 날, 나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어릴 적부터 꿈꿔왔던 순간이었다. 할아버지가 도복을 정리하는 나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태우야, 내일 중요한 약속이 있다. 너도 함께 가자. 할아버지의 말투는 이것이 단순한 제안이 아님을 알려주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을 향해 출발했다. 차 창문 밖으로 도시의 번화함이 점차 사라지고 푸른 들판과 산이 모습을 드러냈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할아버지? 대 뿌리를 보여주려고 한다. 2시간 정도 운전한 후 우리는 한적한 시골 마을에 도착했다. 산자락에 자리 잡은 이 마을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했다. 돌담길을 따라 걷다가 할아버지는 오래된 한옥 앞에 멈춰 섰다. 대문 위에는 강자가 새겨진 현판이 걸려 있었다. 여기가 우리 가문의 종가집이다. 살기 50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문이 열리고 나이 지긋한 노인이 나왔다. 할아버지의 사촌으로 현재 종가를 지키고 있는 강경호 씨였다. 그는 우리를 반갑게 맞이했다. 이게 태우구나.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아직 어린아이였는데 이제 국가대표가 되었다지? 우리는 한옥 내부로 안내되었다.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며 영호 할아버지는 우리 가문의 역사를 들려주었다. 조선시대 강 가문은 궁중 무술을 전수받은 몇 안 되는 가문 중 하나였다고 한다. 일제강점기에는 비밀리에 이 기술을 보존하고 전수했다. 너희 증조 할아버지는 이 마당에서 비밀리에 젊은이들을 가르쳤단다. 일본군이 갑자기 들이닥치면 농사일을 하는 척했지. 그의 이야기는 나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내가 연습해온 태권도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의 정신이자 역사였다. 가문의 전통을 이어가는 것은 단순한 의무가 아닌 역사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이었다. 영호 할아버지는 우리를 가문의 사당으로 안내했다. 그곳에는 조상들의 위패가 모셔져 있었다. 그는 작은 상자를 꺼냈다. 이것은 내 증조 할아버지의 것이었다. 이제 네가 가질 차례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비단천에 쌓인 작은 옥 메달이 있었다. 그것은 태극 문양이 새겨진 아름다운 작품이었다. 이 옥은 조선시대부터 우리 가문의 장남에게 전해 내려온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을 담고 있는 물건이지. 할아버지가 설명을 이었다. 이 옥에는 우리 가문의 신조가 새겨져 있다. 유연함과 단단함을 겸비하라. 물처럼 흐르되 바위처럼 단단하게. 영호 할아버지는 메달을 내 손에 올려놓았다. 세계 선수권에 나갈 때 이것을 가지고 가거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감동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내 손 안에 있는 이 작은 물건에 수백 년의 역사와 전통이 담겨 있다는 것이 경이로웠다. 마당으로 나와 할아버지는 오래된 은행나무를 가리켰다. 내 증조 할아버지가 이 나무 아래서 처음 무술을 배웠다. 내 할아버지도 그리고 나도 이제 네가 여기 서 있구나. 나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곳의 공기는 서울과 달랐다. 더 맑고 더 깊었다. 갑자기 기억나는 게 있어서 물었다. 할아버지, 어머니는 왜 오늘 함께 오지 않으셨어요? 그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다. 네, 어머니. 그녀는 이 모든 전통의 무게를 느꼈다. 그녀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내 어머니와 할아버지 사이의 관계는 항상 복잡했다. 어머니는 이런 전통적인 기대와 의무에서 나를 자유롭게 하고 싶어 했다. 우리가 종종 다투었던 이유이기도 했다. 돌아오는 길에 나는 옥메달을 손에 쥐고 생각에 잠겼다. 내가 짊어진 유산은 무거웠지만 이제는 그 무게가 부담이 아닌 힘으로 느껴졌다. 이것은 내 정체성의 일부였고 내가 누구인지를 정의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할아버지가 말했다. 태우야, 전통은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에 갇히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내 어머니가 내게 가르쳐 준 것도 있어. 자유롭게 생각하는 법을. 그 두 가지를 함께 가져갈 때 너는 진정으로 강해질 것이다.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나는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일부터 다시 치열한 훈련이 시작될 것이다. 하지만 이제 내 마음은 더 명확해졌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알게 되었다. 세계 선수권 대회, 그곳에서 나는 단순히 메달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 역사, 내 뿌리, 그리고 내 미래를 위해 싸울 것이다. 세계 선수권 대회를 위해 마드리드에 도착한 첫날, 나는 압도되는 느낌을 받았다. 전 세계에서 모인 최고의 태권도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다양한 언어가 훈련장을 가득 채웠지만 우리 모두는 태권도라는 공통의 언어로 소통했다. 한국 대표팀은 세계 선수권에서 항상 주목받는 존재였다. 태권도의 종주국으로서 우리에게는 더 큰 기대와 압박이 따랐다. 우리 팀에는 나와 도연을 포함한 8명의 선수가 있었고 각기 다른 체급에 출전할 예정이었다. 호텔 방에 짐을 풀면서 나는 할아버지가 준 옥메달을 조심스럽게 꺼내 창가에 두었다. 저녁 햇살이 메달에 반사되어 방 안에 부드러운 빛을 퍼뜨렸다. 문득 집에 대한 향수가 밀려왔다. 이런 중요한 순간에 가족과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쉬웠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자 뜻밖에도 할아버지가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여행의 피로로 지쳐 보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강했다. 할아버지, 어떻게 여기에? 아드지미도. 그는 미소를 지었다. 내 손자가 세계 무대에 서는데 어떻게 집에만 있을 수 있겠니? 그의 방문은 예상치 못한 놀라움이었다. 할아버지는 거의 해외여행을 하지 않으셨고 특히 긴 비행은 그의 건강에 좋지 않았다. 성우도 내일 도착한다. 할아버지가 말했다. 우리 모두 네가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알고 있다. 그날 밤 할아버지와 함께 마드리드의 작은 한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다. 이국적인 도시에서 고향의 맛을 느끼는 것은 이상하게 위안이 되었다. 더 긴장되니? 할아버지가 물었다. 네. 하지만 준비됐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긴장은 자연스러운 거다. 중요한 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지.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호텔 근처 공원을 산책했다. 스페인의 밤은 따뜻했고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다. 태우야, 내가 네 나이였을 때 나도 세계 선수권에 출전했었다. 할아버지가 말했다. 나는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다. 할아버지가 국내 대회에서 우승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세계 선수권에 출전했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 것이었다. 1974년 몬트리올이었지. 그의 눈에 먼 기억이 어렸다. 그때는 지금과 많이 달랐다. 태권도가 올림픽 종목도 아니었고 인정받지 못했을 때였지. 그는 벤치에 앉으며 이야기를 계속했다. 나는 준결승에서 패했다. 일본 선수에게. 그때는 정말 쓰라린 패배였어. 할아버지가 세계 선수권에 출전하셨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요. 왜 한 번도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는 잠시 침묵했다. 그때 내 실패가 너무 아팠기 때문이다. 내 아버지, 내 증조 할아버지는 내가 금메달을 따기를 기대하셨다. 빈손으로 돌아왔을 때 그분의 실망을 견디기 어려웠다. 할아버지의 고백은 내 마음을 무겁게 했다. 우리는 같은 압박, 같은 기대를 경험하고 있었다. 그래서 너에게 그렇게 엄격했던 거구나. 그가 계속했다. 내 아버지의 실수를 반복하고 있었던 거야. 이제야 그걸 깨닫는구나. 그는 내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다. 태우야, 내일 경기장에 설 때 내 기대나 내 어머니의 바람이나 다른 어떤 사람의 기대도 생각하지 마라. 오직 네 자신을 위해 싸워라. 그의 말은 내게 큰 위안이 되었다. 처음으로 할아버지는 내가 그의 꿈을 실현시켜 주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꿈을 찾기를 원한다는 것을 이해했다. 고마워요, 할아버지. 우리는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조용히 앉아 있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내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다. 우리의 여정은 생각보다 더 비슷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할아버지는 갑자기 멈춰 섰다. 태우야, 한 가지 더 있다. 네 어머니에 관한 것이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심각함에 나는 긴장했다. 네, 어머니가 내일 도착한다. 이 소식은 나를 놀라게 했다. 어머니는 내 태권도 경력에 항상 거리를 두었다. 그녀가 국제대회에 오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어머니가요? 어떻게? 할아버지가 미소를 지었다. 내가 그녀에게 전화했다. 우리 오랜 대화를 나눴다. 네가 이룬 모든 것을 보는 것이 그녀에게도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날 밤
호텔 방에 누워 나는 내일의 경기에 대해 생각했다. 이제 압박감은 줄어들고 대신 기대감이 커졌다. 내일 나는 세계 최고의 선수들과 겨룰 것이다. 그리고 내 가족, 할아버지와 어머니, 이 지켜볼 것이다. 창밖으로 마드리드의 불빛이 빛났다. 내일 새로운 장이 시작될 것이다. 세계 선수권 첫날 마드리드 경기장은 전 세계에서 온 태권도 팬들로 가득 찼다. 다양한 국가의 깃발이 관중석을 물들였지만 특히 태극기가 눈에 띄었다. 한국인 교포들과 유학생들이 대거 응원을 나왔다. 예선전은 아침 일찍부터 시작됐다. 나는 첫 경기에서 브라질 선수를 상대했다. 그는 강력한 다리 기술로 유명했지만 내가 준비해온 전략대로 거리를 조절하며 점수를 쌓아갔다. 13-7로 승리하며 순조롭게 첫 관문을 통과했다. 두 번째 경기는 더 어려웠다. 러시아의 젊은 유망주였지만 그의 스타일은 예상보다 더 공격적이었다. 첫 라운드에서 3점을 내주며 불리한 상황에 처했다. 휴식 시간에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했다. 호흡을 가다듬어라. 그는 체력이 떨어지고 있다. 인내심을 가져라. 할아버지의 말대로 두 번째와 세 번째 라운드에서 상대의 체력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나는 차분하게 점수를 역전시켜 결국 11-9로 승리했다. 8강전까지 순조롭게 진출했지만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상대는 의외의 인물이었다. 정도현이었다. 우리는 같은 죄에 속해 있었고 결국 만나게 된 것이다. 도현도 자신의 경기들을 모두 압도적으로 승리하며 여기까지 왔다. 추첨 결과를 본 순간 경기장에 긴장감이 돌았다. 한국 선수들끼리의 맞대결은 항상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한 명은 반드시 탈락해야 했고 그것은 팀에게 큰 손실이었다. 대기실로 돌아오자 코치들 사이에 조용한 토론이 오갔다. 성호 사범님은 전략을 논의했지만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더 조용했다. 그때 도현이 다가왔다. 태호,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복도로 나가 조용한 곳을 찾았다. 도현의 표정은 진지했다. 이렇게 빨리 만날 줄은 몰랐네. 그가 말했다. 함께 훈련한 것이 이런 상황을 만들 줄 알았다면 그래도 후회는 없어. 내가 말했다. 함께 훈련하면서 우리는 둘 다 강해졌어. 이제 그 결과를 보여줄 때야. 도현이 미소를 지었다. 마야, 우리 최선을 다하자. 그리고 이긴 사람이 금메달을 따야 해. 우리는 서로 굳게 악수를 나누었다. 그것은 약속이자 다짐이었다. 경기 시간이 다가오면서 나는 관중석에서 어머니를 찾아보았다. 그녀가 정말로 왔을까? 그때 맨 앞줄에서 할아버지 옆에 앉아있는 그녀를 발견했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고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어머니의 얼굴에서 걱정과 자부심이 뒤섞인 표정을 볼 수 있었다. 갑자기 내 안에 복잡한 감정이 일었다. 어머니는 항상 내가 태권도에 너무 깊이 빠지는 것을 염려했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엄격한 지도 방식이 내게 해롭다고 생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녀는 여기에 있었다. 경기장으로 나가기 전 할아버지와 성호 사범님이 마지막 조언을 해주었다. 도현은 내 스타일을 잘 알고 있다. 성호 사범님이 말했다. 하지만 너도 그의 스타일을 잘 알지. 이것은 신체적인 싸움만큼이나 심리적인 싸움이야. 할아버지는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태우야, 오늘은 내 마음을 따라라. 네가 무엇을 해야 할지 이미 알고 있다. 경기장으로 나가는 순간 관중들의 함성이 귀를 울렸다. 도현과 나는 서로를 향해 정중히 인사했다. 심판의 시작 신호와 함께 우리의 운명을 건 싸움이 시작되었다. 첫 번째 라운드는 조심스럽게 시작되었다. 우리는 서로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공격하지 않았다. 1분이 지나도록 점수판은 여전히 0-0이었다. 관중들은 긴장된 침묵을 유지했다. 마침내 도현이 먼저 움직였다. 그의 발차기가 내 호구를 스쳤지만 점수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방역했다. 내 발이 그의 호구에 정확히 맞았고 2점을 획득했다. 그러나 도현은 즉시 방역했다. 그의 회전 발차기가 내 헤드기어를 강타했고 3점을 얻었다. 순식간에 점수는 2-3이 되었다. 첫 번째 라운드가 이런 식으로 계속되었고 결국 4-5로 도현이 앞선 채 끝났다. 휴식 시간, 할아버지는 이례적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서 나는 깊은 신뢰를 읽을 수 있었다. 그는 내가 알아서 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두 번째 라운드가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내가 더 공격적으로 나갔다. 도현은 방어에 집중했지만 내 연속 공격에 점점 밀리기 시작했다. 라운드 중반
내 가장 자신 있는 기술을 시도했다. 할아버지의 전통적인 스타일과 성호 사범님의 현대적 접근법을 결합한 복합 기술이었다. 그 기술은 완벽하게 성공했고 4점을 추가했다. 관중들이 환호했다. 두 번째 라운드는 9-7로 내가 앞선 채 종료되었다. 마지막 라운드를 앞두고 도연의 눈에서 결의를 볼 수 있었다. 그는 포기할 생각이 없었다. 내 안에서도 투쟁 정신이 불타올랐다. 우리는 단순한 경쟁자가 아니라 서로를 더 높은 수준으로 밀어올리는 동료였다. 결정적인 라운드가 시작되고 경기장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관중석에서 어머니의 얼굴을 다시 한번 찾아보았다. 그녀는 이제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 광경에 내 마음이 따뜻해졌다. 이 싸움은 단순한 메달을 넘어선 것이었다. 그것은 나의 여정, 나의 성장에 관한 것이었다. 도현과의 마지막 라운드가 시작되면서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이 이 결정적인 3분을 위한 준비였다. 마지막 라운드가 시작되었다. 경기장을 가득 채운 함성 속에서 도현과 나는 서로를 주시했다. 9-7로 내가 앞서고 있었지만 태권도에서 2점 차이는 한 번의 기술로 뒤집힐 수 있는 미미한 격차였다. 도현은 라운드 시작과 함께 공격적으로 나왔다. 그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 그는 나를 압박하며 연속 공격을 시도했다. 그의 발차기가 내 호구를 강타했고 2점이 추가되었다. 9-9 동점이 되었다. 관중들의 함성이 더욱 커졌다. 코리안 더비로 불리는 우리의 대결은 이미 대회 최고의 경기로 주목받고 있었다. 침착하게 코치석에서 성호 사범님의 목소리가 들렸다. 도현의 기세가 오르고 있었다. 그의 자신감이 커지면서 움직임은 더욱 유연해졌다. 나는 방어에 집중하며 그의 공격을 견뎠다. 경기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고 남은 시간은 1분 30초. 갑자기 도현이 예상치 못한 기술을 시도했다. 그것은 우리가 함께 훈련하는 동안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움직임이었다. 그의 발이 내 헤드기어를 향해 날아왔고 나는 간신히 피했다. 그러나 그것은 페인트였다. 진짜 공격은 그 직후에 이어진 회전 발차기였다. 그 발차기가 정확히 내 호구를 가격했다. 91 도연이 앞서기 시작했다. 관중석에서 할아버지와 어머니의 얼굴을 찾았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침착했지만 어머니의 얼굴에는 걱정이 역력했다. 그 순간 내 안에 이상한 평온함이 찾아왔다. 패배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순수한 집중력만 남았다. 성호 사범님의 가르침이 떠올랐다. 가장 위험한 순간이 가장 큰 기회가 될 수 있다. 도현이 다시 공격해왔다. 이번에는 그의 움직임이 내 눈에 느리게 보였다. 마치 물속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틀어 그의 공격을 피했다. 그가 균형을 잡으려는 순간 내 방역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우리 가문의 비전 기술이었다.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가르쳐준 움직임으로 몇 세대에 걸쳐 전해 내려온 기술이었다. 내 발이 회전하면서 도현의 호구를 2번 연속으로 가격했다. 정확한 타이밍과 각도로 실행된 이 복합 기술은 4점을 가져왔다. 실삼이집을 다시 내가 앞서게 되었다. 도현의 눈이 커졌다. 그는 그런 기술을 본 적이 없었다. 관중들은 열광했고 해설자들은 흥분한 목소리로 그 움직임을 묘사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갔다. 남은 시간 40초. 도현은 필사적으로 점수를 만회하려 했다. 그의 공격은 더욱 과감해졌고 나는 침착하게 방어하며 방역의 기회를 노렸다. 30초. 도현의 발차기가 내 헤드기어를 스쳤지만 점수로 연결되지 않았다. 그 반동을 이용해 내가 방역했지만 그도 능숙하게 피했다. 20초. 긴장감이 극에 달했다. 경기장은 숨막히는 침묵에 빠졌다. 그때 도현이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 그의 몸이 공중으로 뛰어올랐다. 540도 회전 발차기. 그의 최고 기술이었다. 그 화려한 기술이 성공한다면 충분히 경기를 뒤집을 수 있었다. 시간이 느려지는 것 같았다. 도현의 몸이 공중에서 회전하는 동안 나는 그의 눈과 마주쳤다. 그 순간 우리는 서로를 완벽히 이해했다. 경쟁자이자 동료로서 우리는 서로를 최고의 자리로 밀어올렸다. 내 몸이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나는 몸을 낮추어 그의 공격 범위에서 벗어났고 그가 착지하는 순간을 노렸다. 그의 발이 바닥에 닿는 찰나 내 발차기가 그의 호구를 정확히 가격했다. 센서가 울리고 2점이 추가되었다. 사이어스 있을 때 마지막 10초. 도현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공격했다. 그러나 시간은 그의 편이 아니었다. 종료 버저가 울렸고
경기는 15-11로 내가 승리했다. 우리는 서로를 향해 허리 굽혀 인사했다. 도현의 눈에는 실망감이 있었지만 동시에 존중의 빛도 있었다. 그는 내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약속 지켜. 금메달 따야 해.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강인했다. 나는 그의 손을 꽉 잡았다. 고마워, 도연아. 네가 아니었다면 내가 이렇게 성장하지 못했을 거야. 경기장을 나가면서 관중석에서 할아버지와 어머니를 다시 보았다. 놀랍게도 그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무언가를 말하자 어머니는 미소를 지었다. 오랜 긴장 관계가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는 것 같았다. 중혈승 대기실로 돌아오니 성호 사범님이 기다리고 있었다. 태우야, 잘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내일 중혈승에서는 영국의 제임스 윌슨을 만나게 될 거야. 그는 전혀 다른 스타일의 선수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사범님. 준비하겠습니다. 성호 사범님은 잠시 주저하다가 말을 이었다. 그리고 네, 할아버지가 아까 나한테 말했어. 그가 얼마나 널 자랑스러워하는지. 그 말은 내 가슴을 따뜻하게 했다. 할아버지는 직접 내게 그런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가 내 성장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기뻤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어머니가 나에게 다가왔다. 태우야, 오늘 내 경기를 보면서 처음으로 내가 왜 그렇게 반대했는지 의문이 들었어. 어머니, 그녀는 미소 지었다. 네가 정말 행복해 보여. 그리고 재능이 있어. 내가 너무 두려웠던 것 같아. 할아버지처럼 될까 봐. 하지만 넌 네 자신의 길을 찾았구나. 그녀의 이해와 인정은 어떤 메달보다도 값진 선물이었다. 오늘은 단순히 경기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내 가족 안에서도 작은 승리를 얻은 날이었다. 내일은 중혈승이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그 너머에는 아마도 금메달을 향한 마지막 관문이 있을 것이다. 세계 선수권 중혈승 날이 밝았다. 호텔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에 눈을 떴다. 몸은 피로했지만 정신은 또렷했다. 어제의 승리가 여전히 생생했지만 이미 그것은 과거였다. 오늘은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침대에서 일어나 스트레칭을 하며 오늘의 상대 제임스 윌슨에 대해 생각했다. 영국의 신예로 전통적인 태권도와 킥복싱을 혼합한 독특한 스타일을 구사했다. 그의 경기 영상을 몇 번이나 분석했지만 실제 대면은 늘 다른 법이었다. 호텔 레스토랑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을 때 도현이 내 테이블로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보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강인했다. 잘 잤어? 그가 물었다. 그럭저럭. 너는? 도현이 미소 지었다. 별로. 계속 어제 경기가 생각났어. 우리는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승리자와 패자로서의 불편함이 있었지만 우정은 그 이상이었다. 윌슨 조심해. 도현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내가 작년에 그와 경기했을 때 그의 스타일이 정말 독특했어. 예측하기 어려워. 도현은 자신이 분석한 윌슨의 약점들을 상세히 알려주었다. 패배 후에도 이렇게 나를 돕는 그의 태도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경기장으로 출발하기 전 할아버지가 내 방을 찾아왔다. 그의 손에는 작은 나무 상자가 들려 있었다. 이것을 줄 적절한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상자를 내밀며 말했다. 상자를 열자 안에는 오래된 천으로 감싸인 무언가가 있었다. 조심스럽게 천을 풀자 낡은 동메달이 드러났다. 그것은 할아버지의 세계 선수권 메달이었다. 하여간 내 목소리가 감정으로 떨렸다. 내가 몬트리올에서 땄던 메달이다. 할아버지가 말했다. 오랫동안 이 메달을 숨겨두었다. 패배의 상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다. 이것은 내 여정의 일부였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네가 오늘 여기에 있는 이유일지도 모른다. 할아버지가 내 손을 잡았다. 태우야, 오늘 네가 무슨 결과를 얻든 나는 이미 네가 자랑스럽다. 네가 찾은 길, 네가 보여준 용기, 그것이 진정한 승리다.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반짝였다. 그것은 내가 평생 본 적 없는 광경이었다. 강인하고 엄격한 할아버지가 이렇게 감정을 드러낸 것은 처음이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꼭 안았다. 그 포옹 속에는 말보다 더 많은 것이 담겨 있었다. 수년간의 오해와 기대, 실망과 성장, 그 모든 것이 이 순간에 녹아내렸다. 오늘 최선을 다해라, 아들아. 할아버지가 내 등을 두드리며 말했다мет은 아들아. 그 단어가 내 가슴을 울렸다. 할아버지는 한 번도 나를 그렇게 부른 적이 없었다. 경기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할아버지의 메달을 주머니에 넣었다. 그것은 이제 패배의 상징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연결고리, 세대를 넘어선 여정의 증표였다. 경기장에 도착하자 중결승에 걸맞은 열기로 가득했다. 웜업 지역에서 스트레칭을 하고 있을 때 멀리서 제임스 윌슨이 훈련하는 모습이 보였다. 도현의 말대로 그의 움직임은 독특했다. 전통적인 태권도의 기본에 현대적인 무술의 요소가 가미되어 있었다. 준비실에서 마지막 전략 회의가 있었다. 성호 사범님은 윌슨의 영상을 다시 한번 보여주며 주요 약점을 짚어주었다. 그는 왼쪽 무릎에 오래된 부상이 있어 압박을 가하면 움직임이 느려질 거야. 할아버지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마지막에 한마디 덧붙였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다. 상대의 리듬에 휘말리지 마라. 출전 시간이 다가왔다. 대기실을 나서기 전 어머니가 갑자기 나타났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나에게 다가와 볼에 키스했다. 할아버지와 내가 서로 동의하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그녀가 말했다. 우리가 둘 다 동의하는 한 가지는 네가 우리의 자랑이라는 거야. 그녀의 손에는 작은 청색 천이 들려 있었다. 이건 네가 태어났을 때 감싸던 천이야. 항상 나와 함께 있었어. 오늘은 네가 가져가길 바래. 두 개의 부적, 할아버지의 메달과 어머니의 천, 서로 다른 삶의 방식을 상징하는 두 개의 선물이 이제 하나가 되어 내게 힘을 주고 있었다. 경기장으로 향하는 길, 내 앞에는 생각보다 더 복잡한 여정이 놓여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스포츠 경쟁이 아니었다. 이것은 내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정이었다. 할아버지의 전통과 어머니의 현대성, 그 두 세계 사이에서 내 자신만의 길을 발견하는 과정이었다. 입장 음악이 울리고 내 이름이 호명되었다. 심호흡을 하고 경기장으로 걸어나갔다. 수천 명의 관중 앞에 서서 나는 이 순간을 위해 태어났다는 느낌이 들었다. 제임스 윌슨이 반대편에서 입장했다. 우리는 서로를 향해 허리 굽혀 인사했다. 그의 눈에서 나는 친절함과 결의, 그리고 존중을 보았다. 그것은 국적과 언어를 넘어선 무사들의 침묵의 대화였다. 심판이 시작을 알리는 신호를 보냈다. 중결승전이 시작되었다. 제임스 윌슨과의 중결승전은 예상대로 어려웠다. 그의 하이브리드 스타일은 예측하기 힘들었고 첫 번째 라운드에서 나는 2-4로 뒤처지게 되었다. 그의 독특한 거리 감각과 타이밍은 내가 이전에 경험해 본 적 없는 것이었다. 휴식 시간에 성호 사범님이 물수건을 건네며 조언했다. 그의 리듬이 불규칙해. 패턴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네 자신의 리듬을 만들어라. 할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지도 스타일은 달랐지만 핵심은 같았다. 내 중심을 찾는 것. 두 번째 라운드에서 나는 전략을 바꿨다. 윌슨의 움직임에 반응하는 대신 내 자신의 페이스를 만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효과가 나타났다. 윌슨이 혼란스러워하기 시작했고 나는 점수를 따라잡기 시작했다. 두 번째 라운드는 6-2로 내가 이겼고 총점은 8-6으로 역전되었다. 마지막 라운드, 윌슨은 더욱 공격적으로 나왔다. 그의 킥복싱 배경이 돋보이는 강력한 발차기가 내 호구를 강타했다. 잠시 숨이 막히는 것 같았지만 할아버지가 준 메달이 가슴에 닿는 감각이 나를 집중시켰다. 경기 종료 30초 전 점수는 9-9로 동점이었다. 관중들은 숨을 죽이고 있었다. 그때 윌슨이 결정적인 공격을 시도했다. 그의 회전 발차기가 내 머리를 향해 날아왔다. 만약 그 공격이 성공한다면 경기는 거의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다. 시간이 느려지는 듯했다.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가문의 비전 중 하나가 떠올랐다. 몰리의 길. 공격을 정면으로 막는 대신 물처럼 흘러 공격의 에너지를 이용하는 방법이었다. 내 몸이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윌슨의 발차기가 지나가는 순간 나는 그의 에너지를 이용해 회전하며 반격했다. 내 발이 그의 호구를 완벽하게 가격했고 정확성과 힘에 3점이 주어졌다. 12-9 마지막 10초. 윌슨은 필사적으로 점수를 만회하려 했지만 시간은 그의 편이 아니었다. 경기 종료 신호와 함께 나는 중결승에서 승리했다. 결승에 진출한 것이다. 윌슨은 실망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진정한 스포츠맨십을 보여주었다. 그는 나에게 다가와 진심 어린 악수를 건넸다. 훌륭한 경기였어. 결승에서 행운을 빌어. 심판이 내 손을 들어 승리를 선언했고 관중석에서 한국 응원단의 함성이 울려 퍼졌다. 어머니와 할아버지를 찾아보니 그들은 함께 일어서서 박수를 치고 있었다. 할아버지의 얼굴에
자랑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내가 본 적 없는 표정이었다. 경기장을 나서며 대한민국 태권도협회 회장인 박정호 회장이 나를 맞이했다. 강태우 선수 훌륭한 경기였소. 결승에서 만날 상대가 정해졌습니다. 그가 건넨 태블릿에는 다른 중열 승전 결과가 표시되어 있었다. 내 결승 상대는 예상치 못한 인물이었다. 카자흐스탄의 아슬란 누르마고메도프, 세계 랭킹 15위로 이번 대회에서 여러 상위권 선수들을 연이어 꺾고 깜짝 결승 진출을 이룬 다크호스였다. 그의 경기 영상을 즉시 분석해야겠군요. 성호 사범님이 말했다. 휴게실로 돌아가는 길에 일본 대표팀의 코치가 다가왔다. 그는 할아버지와 비슷한 연배로 보였다. 강씨, 그가 할아버지에게 말을 걸었다. 오랜만입니다. 할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다. 사이토 씨, 두 노인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성호 사범님이 나에게 작은 소리로 설명해 주었다. 사이토 코우지, 1974년 몬트리올 세계선수권에서 내 할아버지를 이긴 선수야. 그 말에 나는 놀랐다. 할아버지의 오랜 라이벌이 여기에 있다니. 사이토 코치는 나에게도 인사했다. 강태우 군, 인상적인 경기력이군요. 당신의 할아버지는 내가 맞붙었던 가장 뛰어난 선수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그건 과거의 일이오. 이제 중요한 것은 태우의 결승전이오. 사이토 씨는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지요. 하지만 때로는 과거가 현재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수수께끼 같은 말을 남기고 그는 떠났다. 할아버지의 표정은 복잡했다. 마치 오래된 상처가 다시 열린 것 같았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내가 물었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괜찮다. 단지 오래된 기억들이 떠오를 뿐이야.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할아버지는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나는 그의 생각을 방해하지 않았다. 때때로 침묵은 필요한 것이었다. 호텔에 도착한 후 할아버지는 로비에서 나를 멈춰 세웠다. 태우야, 내일 네가 만날 누르마고메도프는 사이토의 제자다. 그 사실에 놀랐다. 정말요? 카자흐스탄 선수인데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스만 됐어. 사이토는 은퇴 후 중앙아시아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에서 태권도를 가르쳤지. 누르마고메도프는 그의 가장 뛰어난 제자야. 갑자기 내일의 결승전이 더욱 복잡해졌다. 이것은 단순한 경기가 아니라 세대를 넘어선 라이벌의 연장선이었다. 내가 져서 화가 나세요? 용기를 내어 물었다. 할아버지가 내 어깨를 꽉 잡았다. 태우야, 난 한 번도 네가 내 복수를 해주길 바란 적 없다. 내 실패는 내 것이고 네 여정은 내 것이다. 내일 누르마고메도프와 싸울 때 그것은 내 싸움이야. 과거의 유령이 아닌 내 미래를 위한 싸움이야. 그의 말은 내게 큰 위안이 되었다. 할아버지는 마침내 과거를 내려놓고 나를 그의 연장선이 아닌 독립된 개인으로 보고 있었다. 저녁 식사 후 도현이 내 방을 찾아왔다. 그는 누르마고메도프의 모든 경기 영상을 분석해왔다. 그는 정통 태권도와 중앙아시아, 전통 무술을 혼합한 스타일을 구사해 특히 클린치에서의 기술이 위험해. 함께 영상을 보며 전략을 세웠다. 도현의 도움은 정말 소중했다. 고마워, 도현아. 내가 말했다. 네가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야. 도현이 미소 지었다. 우린 라이벌이자 친구야. 내일 누르마고메도프를 이기면 우리 함께 축하하자. 그날 밤 창밖의 마드리드 밤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내일은 내 태권도 여정의 가장 중요한 날이 될 것이다. 하지만 승패와 상관없이 나는 이미 가장 큰 승리를 얻었다. 내 자신을 발견한 것. 할아버지의 메달과 어머니의 천을 손에 쥐고 나는 내일을 위한 마음의 준비를 했다. 이것은 내 싸움이었다. 내 이야기였다. 그리고 내일 그 이야기의 새로운 장이 시작될 것이다. 두 번째 라운드가 끝난 후 점수판에는 누르마고메도프가 5-4로 앞서고 있었다. 휴식 시간에 앉아있는 동안 나는 할아버지와 성호 사범님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관중석 가운데 나란히 앉아 있었고 주변의 혼돈 속에서도 놀라울 정도로 평온해 보였다. 그들의 얼굴은 내게 침묵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다. 여기까지 온 길을 믿어라. 결승전은 예상대로 치열했다. 누르마고메도프는 정말 인상적인 선수였다. 그의 기술은 정통 태권도의 틀을 벗어나 있었지만 그 효과는 부정할 수 없었다. 특히 그의 클린치와 근접 기술은 위협적이었다. 첫 라운드에서 그는 3-2로 앞섰고 두 번째 라운드에서는 2-D로 비겼다. 코치 윌리엄스는 신속하게 전술적 조언을 해주었지만
내 관심은 마루 너머에 앉아있는 할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있었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걱정이 역력했지만 동시에 결연함도 보였다. 그녀는 더 이상 내가 태권도를 그만두기를 바라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내가 내 길을 찾기를 원했다. 마지막 라운드를 위해 준비하면서 내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평온했다. 영원처럼 느껴지는 1분 동안 아무 점수도 나오지 않았다. 관중들은 점점 더 긴장되어 갔다. 남은 시간은 이제 1분. 나는 누르마고메도프가 조금씩 지치기 시작하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의 움직임이 약간 느려졌고 호흡이 더 거칠어졌다. 그 순간 나는 성호사범님과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떠올렸다. 성호사범님은 항상 상대가 약해질 때가 바로 기회가 오는 때라고 말했다. 할아버지는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기는 것이라고 가르쳤다. 누르마고메도프는 이제 방어적으로 변했다. 그는 분명히 남은 시간 동안 자신의 1점 차 리드를 지키려고 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내가 기다려온 순간이었다. 30초가 남았을 때 나는 전략을 바꾸기 시작했다. 더 이상 그의 공격에 반응하지 않고 내 자신의 리듬을 만들었다. 이것은 단순한 전술적 변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내 안에 있는 두 세계, 할아버지의 전통과 성호, 사범님의 혁신의 진정한 조화였다. 누르마고메도프는 내 변화를 느끼고 혼란스러워하기 시작했다. 그의 눈에서 잠시 불안함이 스쳐 지나갔다. 바로 그때 나는 움직였다. 할아버지가 가르쳐주신 전통 기술에 기반해 성호 사범님의 현대적인 타이밍을 결합한 기술이었다. 내가 마치 물처럼 흐르듯 움직이자 누르마고메도프는 잠시 균형을 잃었다. 그 찰나의 순간 내 발이 그의 헤드기어를 향해 날아갔다. 완벽한 타이밍과 정확도로 실행된 이 기술은 3점을 얻었다. 점수판이 7-5로 바뀌었다. 이제 내가 2점 앞서고 있었다. 관중들이 미쳐 날뛰기 시작했다. 한국 응원단은 태극기를 흔들며 환호했다. 누르마고메도프의 눈에 결의가 번쩍였다. 남은 시간은 15초. 그는 모든 것을 걸고 공격해왔다. 그의 동작은 예술적이었고 강력했다.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운 태권도였다. 시간이 거의 다 되었을 때 그의 화려한 발차기가 마침내 성공했다. 그의 발이 내 헤드기어에 닿았고 3점이 추가되었다. 갑자기 점수는 7-8로 역전되었다. 누르마고메도프가 앞서기 시작했다. 관중들은 충격으로 숨을 멈췄다. 나는 할아버지의 얼굴을 다시 찾았다. 그는 여전히 침착했다. 그의 눈이 나에게 말하고 있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마지막 10초. 시간이 거의 남지 않았다. 내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내 마음은 이상하게도 고요했다. 마치 태풍의 눈처럼 모든 것이 이 순간으로 이어졌다. 모든 훈련, 모든 희생, 모든 눈물과 땀. 이것은 단순한 경기가 아니었다. 이것은 내 존재의 증명이었다. 누르마고메도프가 승리를 확신하며 약간 방심한 그 순간 나는 내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그것은 내가 도현과 함께 개발한 기술이었다. 우리가 함께 훈련하는 동안 완성한 새로운 움직임. 전통적인 태권도의 근간에 현대적 감각을 더한 혁신적인 기술이었다. 5초. 내 몸이 공중으로 솟아올랐다. 누르마고메도프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그는 이런 기술을 본 적이 없었다. 3초. 내 발이 회전하며 그의 호구를 강타했다. 완벽한 타격. 전자센서가 울렸다. 2점 추가 덕 1초. 경기 종료 버저가 울렸다. 점수판을 보니 9-8. 내가 이겼다. 내 경기장이 폭발했다. 한국 응원단은 기쁨의 함성을 질렀고 코치들은 링 안으로 뛰어들었다. 누르마고메도프는 잠시 충격에 빠졌지만 곧 내게 다가와 진심 어린 포옹을 해주었다. 훌륭한 경기였어. 그가 내 등을 두드리며 말했다. 넌 진정한 챔피언이야. 시상식 준비가 되는 동안 나는 관중석을 향해 돌아섰다. 할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서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자부심과 기쁨이 가득했다. 그리고 그들 옆에는 성호 사범님과 도현이 서 있었다. 내 여정의 모든 중요한 사람들이 이 순간을 함께했다. 일본 대표팀의 사이토 코치도 보였다. 그는 할아버지를 향해 존경을 담아 고개를 숙였다. 오래된 라이벌 사이의 조용한 인정이었다. 내 손에는 할아버지의 메달과 어머니의 천이 꼭 쥐어져 있었다. 이 승리는 단순히 내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것이었다. 과거와 현재, 전통과 혁신, 우리 가족의 모든 희생과 사랑이 담긴 승리였다. 심판이 내 손을 들어 올리고 챔피언을 선언했다. 그 순간 나는 마침내 내가 찾던 것을 발견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메달이나 타이틀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자신의 길, 내 자신의 정체성이었다. 시상대에 올라 국가가 울려 퍼지는 동안 내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자 해방의 눈물이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할아버지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나는 강태우였다. 세계 태권도 챔피언이자 무엇보다도 내 자신의 여정의 주인이었다. 올림픽에서의 동점은 공포스러운 골든 포인트로 이어졌다. 먼저 점수를 얻는 선수가 즉시 승리하게 되는 방식이었다. 마드리드 경기장의 긴장감은 거의 견딜 수 없을 정도였다. 우리가 이 마지막 결정적인 대결을 준비하는 동안 내 심장은 강하게 뛰었지만 내 정신은 산의 호수처럼 맑았다. 내 인생 전체가 이 하나의 순간을 위해 나를 준비시켜왔다. 심판이 신호를 보내자 누르마고메도프와 나는 동시에 중앙으로 움직였다. 시간이 느려지는 것 같았다. 나는 그의 얼굴의 모든 미세한 표정, 모든 미묘한 체중 이동을 볼 수 있었다. 그의 의도가 그의 몸이 그것을 표현하기 전 순간에 보였다. 그는 오른발로 회전차기를 준비하고 있었다. 방어하거나 피하는 대신 나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을 했다. 대각선으로 전진하여 그의 차기가 가장 약할 공간으로 들어갔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연습한 적은 없지만 내 무술적 DNA에 새겨진 듯한 방역을 실행했다.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한국 전통과 내가 개발한 현대적 혁신의 완벽한 조화였다. 우리의 몸이 공중에서 충돌했고 우리 둘 다 동시에 타격을 연결했다. 경기장은 심판들이 영상을 검토하는 동안 완전한 긴장감 속에 얼어붙었다.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지난 후 결과가 나왔다. 내 타격이 0.1초 먼저 기록되었다. 대한민국의 금메달이었다. 한국 응원단의 폭발적인 환호가 카자흐스탄 팬들의 눈에 보이는 실망감과 대조를 이루었다. 그러나 국가적 경쟁을 초월하는 일이 일어났다. 누르마고메도프는 원망이 아닌 진정한 존중을 담아 내게 다가와 단단히 안아주었다. 오늘 두 나라 모두를 빛냈네. 그가 카자흐어와 영어를 섞어 말했다. 우리는 함께 경기장을 한 바퀴 돌았다. 그는 내 팔을 높이 들어 올리며 메달보다 더 큰 무언가를 말해주는 제스처를 보였다. 무술의 보편적 형제였다. 시상식이 끝나고 메달이 목에 걸린 후 나는 할아버지와 어머니를 찾아 관중석으로 달려갔다. 할아버지의 눈에는 자부심의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그럴 필요도 없었다. 그의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어머니는 내게 단단히 안겼다. 내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몰라, 태우야. 성호사범님도 함께 서서 내 어깨를 두드렸다. 네가 발견한 길은 앞으로 많은 젊은이들에게 영감을 줄 거야. 그때 사이토 코치가 우리에게 다가왔다. 그는 할아버지 앞에 서서 깊이 허리를 숙였다. 강씨, 축하드립니다. 당신의 손자는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태권도의 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주저했다가 그도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오랜 라이벌 사이의 이 작은 화해는 어쩌면 내 금메달보다도 더 의미 있는 승리였을지 모른다. 언론, 인터뷰와 공식 행사가 이어졌지만 내 마음은 이미 다음 단계를 생각하고 있었다. 이 승리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이제 나는 내 자신의 도장을 열어 전통과 혁신을 결합한 내 방식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고 싶었다. 마드리드에서의 마지막 밤, 우리 모두 할아버지, 어머니, 성호사범님, 도현, 그리고 나는 작은 한식당에 모여 조용히 축하했다. 오랜만에 할아버지와 어머니가 같은 테이블에 앉아 대화하는 모습은 놀라웠다. 미영씨, 할아버지가 어머니를 부르며 말했다. 나는 과거에 많은 실수를 했어. 내가 태우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준 것을 이제야 깨달았어. 어머니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다. 할아버지가 이렇게 솔직하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한 것은 처음이었다. 아버님,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저도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요. 태우가 자신의 길을 찾도록 우리 모두 도왔네요. 각자의 방식으로요. 그들의 대화는 어색했지만 그것은 치유의 시작이었다. 오랫동안 우리 가족을 갈라놓았던 골이 조금씩 메워지고 있었다. 도현이 잔을 들어 올렸다. 태우의 승리와 그보다 더 중요한 우리 모두의 여정의 건배에 우리는 잔을 부딪히며 웃었다. 이 순간은 완벽했다.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떠나기 전 나는 할아버지와 함께 호텔 근처 공원을 산책했다. 이른 아침 햇살이 나무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다. 태우야, 할아버지가 말했다. 이제 넌 네 자신의 길을 찾았다. 네가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생각해봤니? 네? 내가 대답했다. 저는 도장을 열고 싶어요.
하지만 전통적인 방식만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요. 전통의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시대에 맞게 발전시키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전통의 방식이다. 살아있는 것은 성장하고 변화한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열쇠를 꺼냈다. 이것은 우리 옛 도장의 열쇠다. 그곳은 오랫동안 비어 있었어. 이제 네가 새로운 시작을 할 때가 된 것 같구나. 그 제스처에 나는 깊이 감동했다. 그것은 단순한 열쇠가 아니라 세대 간의 연결, 과거에서 미래로의 달이었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배운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겠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을 바라보며 내 여정을 돌아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스포츠 경쟁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아 발견의 여정이었다. 나는 두 세계 사이에서 내 자리를 찾았다. 할아버지의 전통적인 가치관과 현대적인 혁신 사이에서 비행기가 서울에 착륙했을 때 나는 이제 진정한 여정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았다. 금메달은 영광스러웠지만 진정한 도전은 이제부터였다. 내가 배운 것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내 자신의 학생들이 그들만의 길을 찾도록 돕는 것. 할아버지의 옛 도장 앞에 서서 낡은 간판 아래 새 이름을 상상했다. 두 강의 도장, 전통과 혁신이 만나는 곳. 열쇠를 돌리고 문을 열면서 나는 미소를 지었다.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었다. 올림픽 우승 후 이어진 나날들은 정신없는 소용돌이었다. 시상식, 국제 언론과의 인터뷰, 외교적 환영회 등이 연이어 이어졌다. 하룻밤 사이에 나는 문화적 가교의 상징이 되었고 내 이야기는 전 세계의 혼합 문화 배경을 가진 수백만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다. 토크쇼 출연 요청, 책 출판 제안, 다큐멘터리 제작 제의가 쏟아졌다. 하지만 이 모든 관심 속에서 나는 도장의 단순함, 일상적인 훈련 리듬이 그리워졌다. 내면의 목소리가 속삭였다. 맨두비 토스트 우때 이것이 정말 네가 원하던 것이냐. 명예와 인정은 달콤했지만 내 영혼은 더 깊은 목적을 갈망했다. 미국 대사관 리셉션에서 예상치 못한 손님이 나타났다. 공식적인 차림의 어머니였다. 할아버지는 놀라운 우아함으로 그녀에게 공손히 인사했다. 우리 셋은 피상적인 대화를 나눴지만 수십 년간의 미처 말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우리 사이에 맴돌았다. 영화 같은 큰 화해는 없었다. 단지 선택과 상황에 의해 갈라졌던 우리의 길이 이 순간에 기여했다는 조용한 인정만이 있었다. 태우야, 어머니가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나이가 할아버지와 함께 가는 길을 선택했을 때 나는 화가 났었어. 하지만 이제 보니 그것이 내 여정의 일부였구나.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미영 씨, 우리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태우를 사랑했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 그의 행복을 원했다는 거요. 그들의 화해는 극적이지 않았다. 그것은 폭포가 아니라 서서히 녹는 얼음과 같았다. 점차적이지만 확실한 변화였다. 미국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을 때 나는 예정에 없던 우회로를 택했다. 할아버지의 가족이 살던 작은 해안 마을을 방문하기 위해 몇 뒤를 요청했다. 할아버지의 메다리온을 손에 쥐고 나는 그가 수십 년 전 바다를 바라보았던 바위투성이 해변을 걸었다. 그곳에서 나는 깊은 연결감을 느꼈다. 마치 내 몸속 세포들이 조상의 땅을 알아본 것 같았다. 산책하는 동안 나는 갑자기 한 노인과 마주쳤다. 그는 낚싯줄을 정리하고 있었다. 젊은이 이 마을에 처음 왔소? 그가 물었다. 네, 제 할아버지의 고향이에요. 강민석이라고. 노인의 눈이 커졌다. 강민석! 물론 알지. 우리는 어릴 때 함께 자랐어. 자네가 그의 손자인가? 네, 맞습니다. 와, 정말 그를 닮았구나. 그는 바다를 바라보며 웃었다. 자네 할아버지는 항상 특별했어. 고집이 셌지만 진실한 사람이었지. 우리는 작은 포구 식당에 앉아 차를 마시며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눴다. 노인의 이름은 박종호였고 그는 할아버지와 함께 자랐다. 그의 이야기를 통해 나는 젊은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열정적이고 때로는 충동적이었지만 항상 원칙에 충실했던 모습. 자네 할아버지가 이 마을을 떠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가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 종호 할아버지가 말했다. 닌들. 하지만 나는 알았지. 그가 어디에 있든 그의 뿌리는 항상 여기 있다는 걸. 해변으로 돌아와 나는 일몰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내 앞에 태평양은 내 두 세계를 모두 적시고 있었다. 한국과 미국. 같은 바다가 내 두 정체성을 연결하고 있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마을의 작은 기념품 가게에 들렀다. 거기서 오래된 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그 위에는 파도 무늬가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다. 이것은 전통적인 해안 지역의 기억 상자입니다. 이 게이지 주인이 설명했다. 베이컨슨 레터, 어부들이 바다에 나가기 전에 소중한 것들을 이곳에 보관했죠. 그들의 영혼의 일부를 육지에 남기는 거예요. 그 상자를 구매하여 호텔 방에서 조심스럽게 열었다. 그 안에 할아버지의 메달, 어머니의 천, 그리고 내가 이 여정에서 모은 작은 기념품들을 넣었다. 이 물건들은 단순한 소지품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정체성의 조각들, 내 이야기의 장들이었다. 다음 날 종호 할아버지가 내게 작은 종이 꾸러미를 건넸다. 자네 할아버지에게 전해주게. 그가 말했다. 이건 우리가 어릴 때 함께 묻었던 시간, 캡슐의 내용물이야. 우리는 17살이 되면 함께 파내기로 약속했지만 그는 떠났고, 글쎄, 인생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지.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나는 창밖으로 흐르는 한국의 시골 풍경을 바라보았다. 내 마음속에는 새로운 결의가 자라고 있었다. 올림픽 메달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할아버지, 결정했어요. 도장을 열고 싶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도장이 아니라 문화교류센터가 되는 곳이요. 우리의 전통을 가르치면서도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곳이요. 전화기 너머로 할아버지의 미소를 느낄 수 있었다. 좋은 생각이구나, 태우야. 네가 이제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모습이 자랑스럽다. 통화를 마치고 나는 노트북을 열어 내 비전을 스케치하기 시작했다. 두 강의 도장, 전통과 혁신, 동양과 서양, 과거와 미래가 만나는 곳, 이름을 적으면서 내 마음은 가능성으로 가득 찼다. 기차가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도현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내가 없는 동안 할아버지의 도장을 돌보고 있었다. 어떻게 지냈어? 그가 내 가방을 들며 물었다. 인생을 바꿀 만한 경험이었어. 내가 대답했다. 도현아, 너에게 제안할 게 있어. 우리는 역 근처 찻집에 앉아 내 계획을 논의했다. 도현의 눈이 점점 밝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같이 하자, 태우야. 우리 함께 이 비전을 현실로 만들자. 해가 저물어갈 무렵 우리는 할아버지의 옛 도장 앞에 서 있었다. 낡은 간판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지만 곧 새로운 이름이 그 자리를 대체할 것이다. 열쇠를 돌리고 문을 열면서 나는 이 공간이 단순한 훈련장이 아니라 삶의 철학을 가르치는 곳이 될 것임을 알았다. 그 순간 나는 진정한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두 강의 도장 개관식 날, 서울은 이른 봄비로 촉촉이 젖어 있었다. 비가 오는 날 시작하는 것은 한국에서 좋은 징조로 여겨진다. 풍요와 새로운 시작을 상징한다. 할아버지의 오래된 도장을 완전히 새롭게 단장하는 데 3개월이 걸렸다. 전통적인 목조 건축 요소는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훈련 시설을 갖추었다. 입구에는 2개의 강이 하나로 합쳐지는 모습을 담은 수묵화가 걸려 있었다. 할아버지가 직접 그린 작품이었다. 그의 숨겨진 재능에 놀랐지만 할아버지는 그저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나이가 들면 새로운 취미가 필요하단다. 개관식에는 여러 얼굴들이 모였다. 어머니는 할아버지와 함께 앉아 있었고 그들 사이의 긴장감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다. 성호 사범님과 도연도 있었으며 놀랍게도 사이토 코치도 일본에서 특별히 이 행사를 위해 왔다. 그와 할아버지는 이제 평생의 라이벌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동료가 되었다. 리본 커팅 순간이 다가오자 나는 심호흡을 했다. 지난 1년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지나갔다. 올림픽 우승의 영광, 고향 마을 방문, 그리고 도장 설립을 위한 끊임없는 준비. 그 모든 순간이 이 순간으로 이어졌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새로운 도장을 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모인 사람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다리를 놓는 일을 시작합니다. 과거와 현재,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혁신을 잇는 다리를. 리본을 자르자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사람들이 새 도장 안으로 흘러들어갔다. 내부는 전통 한옥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훈련 장비를 갖추고 있었다. 벽에는 태권도의 역사와 철학을 담은 사진과 그림이 전시되어 있었다. 특별히 마련된 한쪽 벽면에는 영감의 벽이라는 공간이 있었다. 거기에는 할아버지의 동메달과 내 금메달이 나란히 걸려 있었다. 2개의 메달은 단순한 성취의 상징이 아니라 세대를 넘어선 여정의 증표였다. 정말 인상적이구나. 태우야, 사이토 코치가 말했다. 이곳은 단순한 도장이 아니라
삶의 철학을 가르치는 곳이로구나. 그날 오후 우리는 첫 번째 시범 공연을 선보였다. 도현과 나는 함께 개발한 새로운 형태의 태권도를 시연했다. 전통적인 기술에 현대적인 흐름을 가미한 것이었다. 관중들은 열렬히 환호했다. 시범이 끝나고 할아버지가 나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에는 자부심이 빛났다. 태호야, 네가 이룬 것을 보니 정말 자랑스럽구나. 이것이 바로 진정한 전통이다. 단순히 과거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살아 숨쉬게 하고 발전시키는 것. 우리는 도장에 작은 정원으로 걸어나갔다. 비가 그치고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다. 무지개가 하늘에 걸려 있었다. 할아버지, 어떤 날은 여전히 제가 그 어린 소년인 것 같아요. 할아버지의 인정을 갈망하던. 그는 부드럽게 웃었다. 우리는 모두 어떤 면에서는 여전히 그 어린 소년들이야. 나도 여전히 내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곤 한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그 목소리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지.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였다. 여기 계셨군요. 그녀가 말했다. 손님들이 두 분을 찾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들 사이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치유의 과정이 시작되었다. 미영씨, 할아버지가 말했다. 오늘 와주어서 고맙소. 이것은 태우에게 많은 의미가 있소. 어머니는 미소를 지었다. 제가 빠질 수 없는 날이죠. 그날 저녁 축하 만찬이 끝나고 모든 손님이 떠난 후 나는 혼자 도장에 남았다. 빈 훈련장을 걸으며 이 여정이 얼마나 놀라운지 생각했다. 넘어질 때마다 일어나도록 가르쳐준 모든 스승들, 내 길을 찾도록 도와준 모든 도전들. 유리창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보았다. 예전에 불안한 젊은이는 이제 자신의 길을 발견한 사람으로 변해 있었다. 할아버지의 말이 떠올랐다. 강물처럼 흘러라. 때로는 굽비치고 때로는 잔잔하게, 하지만 항상 전진하라. 다음 날 아침 첫 수업이 시작되기 전 나는 일찍 도장에 도착했다. 놀랍게도 문 앞에는 이미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다양한 연령과 배경의 사람들이었다. 어린아이들부터 노인들까지,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있었다. 그들 중 한 소년이 특히 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약 10살 정도로 보였고 눈에서 결의와 불안이 동시에 보였다. 내 어린 시절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 안녕하세요, 내가 인사했다. 무서운 이유로 태권도를 배우고 싶니? 그 소년은 잠시 망설였다. 아버지가 제가 강해지길 원하세요. 하지만 저는 그냥 제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요. 그의 말에 미소를 지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이 도장을 연 이유였다. 단순히 신체적인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길을 찾도록 돕기 위해. 여기서 그것을 함께 찾아보자 내가 말했다. 문을 열고 학생들을 안으로 맞이하면서 나는 이것이 단순한 사업이나 직업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이것은 내 삶의 목적이었다. 훈련장 중앙에 서서 나는 첫 수업을 시작했다. 태권도는 단순한 무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함께 넘어지고 함께 일어서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학생들이 경청하는 동안 나는 할아버지의 메달이 담긴 영감의 벽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내게 항상 여정의 중요성을 상기시켜 주었다. 목적지가 아니라 그곳에 이르는 길이 중요하다는 것을.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훈련장을 밝게 비췄다. 새로운 날,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다른 이들의 여정을 안내할 차례였다. 시작합시다. 내가 말했다. 학생들이 허리를 굽혀 인사했고 새로운 장이 열렸다. 내면의 목소리가 평온하게 속삭였다. 이것이 바로 네가 있어야 할 곳이다. 그리고 처음으로 나는 그 목소리가 내 자신의 것임을 알았다. 더 이상 할아버지의 기대나 전통의 무게가 아닌 내가 스스로 선택한 길에 대한 확신이었다. 도장 밖에서 서울의 아침이 활기차게 펼쳐졌다. 한강은 변함없이 흘러갔고 그 물결처럼 삶도 계속 흘러갔다. 두 개의 강이 만나 더 강하게 흐르듯이 내 삶의 두 가지 측면도 마침내 조화롭게 흐르기 시작했다.